소설 들려주는 여자. 빈센트 반 고흐. 태양을 보다. 발턴 이그치음. 윤선아 옮김. 분도 출판사. 부모님이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신다는 게 아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 부모님은 내가 집안에 들어가면 털이 덥수룩한 큰 개가 집안에 들어온 것처럼 꺼림칙하게 여기셔. 개는 더러운 발로 방 안으로 들어가겠지. 털복숭이 개는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식구들 발에 차이겠지. 크게 지저대기까지 하겠지. 그래, 개는 더러운 짐승이야. 좋아. 하지만 이 짐승에게는 인간적인 역사가 있어. 개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지니고 있지. 그것도 참으로 섬세한 감각을 지닌 영혼이야. 그래서 이 개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지. 평범한 개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 나로 말하자면 내가 일종의 개임을 자인함으로써 영원히 지닌 그 존귀함을 계속 간직하고 있지. 외모에는 신경도 쓰지 않아 늘 봉돈 안 바리던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세련되고 기품 있는 미술 애호가 될 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빈센트를 꺼림칙하게 여겼다. 앞에 인용한 글은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감수성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이렇게 자기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본다고 해도 그의 생애와 작품은 일단 사람을 조금 놀라게 한다. 지금도 그의 자화상을 보면 그렇게 놀라게 된다. 그는 자화상을 여럿 그렸는데 모두 진귀하기 짝이 없다. 어떤 자화상에서도 자신을 미화하지 않는다. 고갱에게 바친 자화상에는 고대 로마 시대 특유의 엄격함이 드러난다. 파이프를 물고 밀짚 모자를 쓴 자화상에서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퍼져나온다. 남성미가 풍기는 자화상도 있다. 영혼을 암시하는 독특한 배경 앞에서 붉은 머리카락이 마구 헝클어진 한 남자의 얼굴이 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길, 무엇으로도 매수할 수 없고 따라서 거짓을 허락하지 않는 눈길로 관찰자를 마주본다. 아니다. 이 자화상에서 흘러나오는 마법 같고 사실적인 인상은 그 어떤 말로도 도무지 표현할 수 없다. 사람들은 놀라면서 아, 반 고흐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의 얼굴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이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 사람의 그림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의 그림은 낯설면서도 친근해서 감상자의 마음속에서는 서로 화합되지 않는 상반된 감정이 일어난다. 당대 사람들이 빈센트의 별난 그림을 이해하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의 작품은 당시 화가들의 작품과는 매우 달랐다. 후고 폰 호프만 슈탈은 빈센트의 그림은 첫눈에 현란하고 불안정할 뿐더러 조야하고 별스럽게 여겨졌다.
때문에 이 작품들의 통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그림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1, 2년은 좋게 그림에 매달리던 전통적인 화파의 화가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반고흐 같은 화가는 오후 한나절 만에 물감을 마구 쳐발라서 해지는 모습을 그려내는데 그게 무슨 예술작품이야? 그들의 말도 이해가 된다. 예술가적 입장에서 볼 때 인상파의 작품이 빈센트의 작품보다 더 큰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인상파 작품에서는 빈센트의 작품에서처럼 수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미완성인 채로 비어있는 부분, 대강 발라 맞춘 조야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빈센트의 작품 중에 완성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작품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낯설다는 인상과는 달리 빈센트의 그림들은 현대인이 본능적으로 애타게 찾아 헤매는 생활 감정을 말해준다. 빈센트 작품의 복제본이 미술품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네덜란드 화가가 지닌 매력은 뿌리칠 수 없다. 그 작품들에서 받은 인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의 작품들은 사람을 끊임없이 쫓아온다. 보는 사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카를 야스퍼스는 빈센트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율리우스 마이어 그레페는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는 한때 그를 모방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림을 그리지 않는 우리도 이 겸허와 단순함, 이 신앙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도스토옙스키가 수많은 페이지에 걸쳐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단 한 페이지로 보여주었으며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와 있다. 반고흐의 엄청난 인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때는 반고흐 마니아가 전염병처럼 생겨나기도 했다. 미에 탐닉하지 않는 풍경화들은 자연의 움직임과 격렬함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표현한다. 바로 이 본질적 특성이 현대인에게 직접 말을 건다. 그래서 현대인은 반고흐와 폴 세잔을 현대화법의 창시자라 부른다. 빈센트의 그림이 명백히 불완전한데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열광한다는 건 수수께끼다. 사람들은 빈센트라는 인물 자체도 기이한 수수께끼로 여겼다. 그레코, 고야, 도미에 등 신유럽의 가장 섬뜩한 화가들이 그의 그림들에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환생했다. 그의 작품은 악몽, 사람을 억누르는 풍자화,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잘못 그려진 그림, 악마의 시험처럼 여겨진다. 시끄러운 요괴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것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곤 한다. 빈센트는 막 시작된 현대가 휘두르던 엄청난 위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당대의 진실을 명료하게 의식하며 받아들였다. 때문에 그가 자연을 시류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그리고 인상파와는 분명히 반대 방향으로 이해했음에도 현대인은 그의 작품에 자신들의 운명이 표현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현대인들이 빈센트라는 수수께끼에 동화될 수 있었던 것은 빈센트의 강렬함이 현대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빈센트는 실제 강하게 매혹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열정이 불타 물감을 곧바로 화폭에 짜서 발랐다. 이 격렬한 화법은 현대인의 열정적 생활 감정을 표현한다. 빈센트는 분명 극적 실존 자체였다. 그는 삶과 예술, 이 둘 다에게 형태를 부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자신의 실존을 이끌었으며
이 실존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순수함이 드러난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역학적 관점에서 관찰한다 해도 억지가 아닐 것이다. 플라톤은 모든 예술은 광기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빈센트의 실존을 열정적인 삶과 동일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설가들의 이런 묘사는 제한적이다. 그의 예술이 보여주는 생명력에만 매달리고 강렬함은 내적 과정이 드러난 명확한 표현일 뿐이라고 간과해버린다. 빈센트는 무엇에 그토록 강한 열정을 느꼈는가? 그는 악마에 이끌린 사람에 불과한가? 이런 견해는 이 인물의 배경을 밝힐 능력이 없다.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어쨌든 그의 열정은 스스로의 강렬함에 사로잡힌 맹목적이고 카라마조프적인 열정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한 영적 열정이다. 빈센트라는 실존의 의미에 다가가려면 그의 이 자기 이해에 주목해야 한다. 빈센트는 그림을 그렸다. 이는 그가 어떤 세계관이나 학설을 그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예술작품은 1차적으로 예술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덧붙일 말이 있다. 이 예술적 관찰이 미학의 전통적 범주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빈센트는 탐미주의적 인간이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자기 자신을 더러운 발로 방을 어슬렁거리며 큰 소리로 짖어대는 털복숭이 개로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빈센트 자신도 그의 작업의 핵심은 예술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이 다른 무엇을 묘사하기란 쉽지 않다. 그의 작품은 예술을 애완돼서 나온 산물이 아니다. 그의 작품은 예술을 통한 예술의 극복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다른 모든 위대한 예술가처럼 빈센트도 궁극적으로 실존에 대한 깊은 해석을 얻기 위해 씨름했다. 그의 미술은 현대인의 영적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 근대에 분해되고 있던 경향들을 새로운 종합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새로운 형태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빈센트의 예술에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들어있다.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예술이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사로잡힌다. 빈센트의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최종적인 완성과는 먼 그의 미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드라마 같은 그의 인간적 실존에 주목하느라 자잘한 결함들을 기꺼이 간과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9세기 중반 네덜란드 남부의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다. 위대했던 옛 시절에 대한 기억 속에서 살고 있던 당시 네덜란드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빈센트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 나라의 단정하고 틀 잡힌 부르주아 생활, 잔잔한 운하들과 깨끗한 집들은 빈센트에게 별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의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어릴 때부터 호흡하던 시골 공기, 그를 충만하게 하고 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전원 생활의 마법적인 매력이다. 그는 평생 브라반트의 풍광을 잊지 못했다. 주근깨 투성이 소년 빈센트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심지어 형제들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자연과 더욱 가까이 지냈다. 그는 섬세한 주의력으로
자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소년이었다. 동식물도 유난히 사랑했다. 빈센트가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할 무렵 그의 인생의 책 깊은 곳에 기록된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의미는 빈센트가 보리나주에서 찾고 있었던 헌신적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 선교위원회의 반대로 선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빈센트의 신앙은 겉으로 중단되었지만 그는 내적으로 신앙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종교적 감성은 빈센트의 영혼에서 변함없이 살아 움직였고 끊임없이 확인받고자 했다. 창녀와의 특이한 체험은 결국 바로 이 감성의 근원을 둔 일이었다. 부모님 집에 돌아와 지내면서 그림에 열중하고 있던 빈센트는 남편을 잃은 사촌 누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가 사랑을 고백하자 그녀는 매정하게 아니 정말 싫어, 절대로 싫어 하고 말하면서 퇴짜를 놓았다. 빈센트는 애타게 매달렸지만 사촌 누이는 빈센트를 절대 만나주지 않았다. 촛불에 손가락을 대며 참을 수 있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만나달라고 간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그의 마음은 갈갈이 찢겼고 그 상처는 아물지 못했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그의 느낌은 이 불운한 사건으로 확인되고 말았다. 세련되고 기품 있는 아가씨들에게 이제 그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두 번째로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얼어 죽을 것 같았다. 삶의 온기에 대한 내적 갈망이 그를 휘감았다. 그는 라파르트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인간은 자멸하는 법이지 라고 말했다. 빈센트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빈센트의 이 아름다운 체험은 사회적 최하층에서 이루어졌다. 그를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린 이 충격적인 체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게 된다. 사촌 루이에게 퇴짜를 맞고 얼마 되지 않아 빈센트는 클라시나 마리아 호르니크라는 창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시엔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젊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았다. 낮에는 세탁부로 일하고 밤에는 삶의 가혹함을 몸으로 겪는 여자였다. 빈센트는 창백하게 시들어버린 그녀의 얼굴을 깊은 연민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시들어버린 여자의 모습에 한없는 매력을 느꼈다. 둘의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으로 그치지 않았다. 빈센트는 시엔을 이용하긴 했지만 남자들이 창녀를 이용할 때와 같은 태도로 그녀를 대하지는 않았다. 시엔이 임신한 상태고 애인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은 빈센트는 마음속에서 동정심이 솟아올랐다. 굶주리고 병든 몸으로 그녀가 그에게 왔을 때는 겨울이었다. 빈센트는 사제나 레위인처럼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 냉정하게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심장이 하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창녀와의 만남은 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천상의 환상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 우울한 눈빛, 어두운 배경을 뒤로하고선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녀는 빈센트에게 고귀한 존재였다. 평소처럼 빈센트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버림받은 창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녀와 나, 우리 둘은 서로를 친구 삼아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데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었고 견딜 수 없던 고통은 견딜만하게 되었다. 빈센트에게 시에는 우선 엄청나게 불행한 여자, 사회의 희생자였다. 이 둘의 만남은 정신적,
영적, 육체적 관계가 어우러진 조화의 기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체험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동거 생활 동안 둘 사이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애정이 서서히 생겨났다. 마침내 둘은 서로 정조를 지키자는 약속 같은 것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가 의무를 동반하지 않은 관계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는 동생에게 썼다. 내가 남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병자의 침상 곁에 앉아 있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주머니에 돈도 한 푼 없는데 말이다. 그건 봄에 딸기를 딸 때처럼 달콤하지는 않다. 그런 사랑은 잠깐일 뿐 대부분의 시간은 잿빛이며 음울하다. 그러나 이 음울함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 빈센트는 시엔이 5번째 아이를 출산할 기미를 보이자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아이가 태어나자 자기 아이인 것처럼 기뻐했다. 빈센트는 시엔에게서 성병이 전염되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도 자신의 행위에 의혹을 품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녀는 타락했지만 정말 기이하게도 얼마나 정결한지 모른다. 그녀의 영혼과 심장과 정신의 폐허 안에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살고 있는 것 같다. 문득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의 성모와 같은 표정이 드러난다. 창녀와의 이 체험이 얼마나 깊은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가는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그림 역시 이를 증거하고 있다. 빈센트는 똑같은 대상을 3차례나 다르게 그렸다. 벌거벗은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두 팔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모습을 그린 슬픔이다. 빈센트는 그림 아래에 이렇게 썼다. 어떻게 이 땅에 이토록 버림받은 여자가 있는가? 시엔을 모델로 한 이 그림을 보면 그녀의 몸 자체가 고통스러운 삶의 흔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살면서 겪은 온갖 일로 망가져 세상살이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여인의 모습이다. 이 석판화는 미술학적으로 볼 때 책의 사파라는 인상을 주며 포스터 양식과 가깝기도 하다. 그림 전체가 조야하며 구성적 부족은 모델의 인상 깊은 자세가 보충하고 있다. 미학적으로 결점이 많은 그림이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와 박혀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다. 점잠 빼는 사람은 이 나체화를 보고 불쾌해할 수도 있다. 현 사회에 대한 무서운 탄핵이 그림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깊은 생각과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내는 그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슬픔이라는 제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다. 침묵하는 슬픔은 삶에 의해 망가진 여인의 모습에서 참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빈센트는 스케치로 시작했다. 네덜란드에 사는 동안 그가 그린 스케치들은 예술적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반론을 견뎌낼 만한 작품들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작품들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아마추어적인 작품이라며 깔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 작품들에서 이미 후기에 펼쳐질 예술이 싹트고 있었다. 빈센트는 뜨거운 열정으로 스케치를 했다. 그 스스로 이 열정을 뱃사람이 바다에 대해 품고 있는 열정과 비교한 적이 있다. 그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직접 증언해줄 스케치를 그리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는 기교적인 면보다 표현의 힘을 추구했으며 자신의 영혼을 작품에 불어넣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했다. 스케치가 그를 삶과 연결시켜 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신도 몰랐다. 내면의 어떤 것이 혼자 힘으로 스케치를 하고 색을 칠했다. 그 과정을 스스로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그의 그림 안에 살고 있었으며 그를 한없이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는 스케치를 통해 자연에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 그는 평생 자연과 참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브라반트의 밭에서 맡던 퀴퀴한 냄새는 그가 도시에서 생활할 때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는 첫 편지에서 자연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썼으며 화가들을 칭찬했다. 화가들은 자연을 이해하며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자연을 보는 방법을 가르친다. 스케치를 하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이 터져나왔을 때 그는 자연과 성실한 화가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자연을 직시하기 위해 열성을 다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화가의 언어가 아니라 자연의 언어다. 결코 자연을 거역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빈센트는 주장했다. 그는 분명 자연과 에로스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빈센트는 농부들의 삶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 그는 땅속 깊이 뿌리 내렸으며 흙에서 한 번도 멀어지지 않았다. 브라반트의 농부들을 그린 그림들은 농촌 생활과의 이 결속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건강하고 힘센 농부들은 현대의 퇴폐를 밟고 우뚝 솟아오른 기념비와 같다. 농부들을 그릴 때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려야 한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나는 농부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이루고 있고 배운 사람들의 세계보다 여러 관점에서 더 낫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들의 위대한 단순함, 소박함과 진지함은 쉽게 조급해하고 향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뿌리 잃은 대도시인들과 대조를 이룬다. 빈센트는 농부들이 진정한 삶의 자세를 체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현 존재의 실질적인 권세와 살아 움직이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임을 확인했다. 빈센트는 동시대인들을 바로 이 원초적인 농부들의 세계로 이끌고자 했으며 원초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 일에 뛰어들었고 일하는 농부들의 세계에서 뒹굴었으며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그려내고자 했었다. 그는 농부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어둡고 우울하게 묘사했다. 그럼에도 그의 그림들에서는 이상한 빛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 하나가 비치고 있다. 그에게는 농부들과 땅이 하나였다. 농부들을 형이상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빈센트는 생생하게 느꼈다. 얼핏 농부와 넉마주의를 그리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겠지. 그러나 보통 사람만큼 그리기 어려운 소재는 미술에 없다. 눈에 잘 띄고 독특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항상 가장 어렵다. 빈센트에 따르면 화가들은 그때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미술학교 출신 화가들이 그랬다. 농부들을 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며 농부들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전무했다. 너에게 묻겠다. 옛 네덜란드 화파 가운데 땅 파는 농부나 씨 뿌리는 농부를 그린 그림을 한 점이라도 보았느냐?
옛 화가들이 노동자를 그리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느냐? 벨라스케스가 물나르는 사람을 그리면서 혹은 서민들을 그리면서 이를 시도했느냐? 아니다. 옛날 그림들에 묘사된 인물들은 노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일하는 농부를 그리는 일은 본질적으로 현대적이다. 이것은 현대 예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인들, 르네상스 화가들, 그리고 옛 네덜란드 화파도 하지 않은 일이다. 자기가 처음으로 일하는 농부를 그렸다는 빈센트의 주장을 실제로 반박하기는 힘들다. 농부들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여 농부들의 브리헐이라는 별명을 얻은 브리헐의 그림을 보면 그가 농부들의 삶에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브리헐은 우악스러운 농부들의 모습을 자주 풍자적으로 묘사했으며 농부들의 조야한 태도를 강조했다. 농부였던 장 프랑수아 밀레가 빈센트의 유일한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소박한 참 인간이었던 밀레는 노동의 아가를 그려내고자 했다. 그는 저녁 종이 울리자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농부들을 그림으로써 조상들의 참 신앙을 보존하려고 애썼다. 그는 노동의 종교를 그리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는 윤리적, 사회적 파토스가 흘러나온다. 릴케는 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밀레가 그리는 농부들은 몇몇 주요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조용하고 단순하고 땅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을 보여주는 동작이다. 욕심 많고 늘 초조한 도시인들도 이 느릿한 농부들에게 고귀함을 느낀다. 어떤 것과도 화합하지 못하는 도시인은 농부들에게서 자연과 가깝게 살아가는 존재들을 본다. 그렇다. 도시인은 농부들에게서 영웅을 보는 경향이 있다. 자연이 도시인에게 그러하듯이 농부들에게도 가차없고 냉담한데도 농부들은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밀레가 그린 농부들은 시골 풍경 속에 살고 있다. 그는 19세기에 진정한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밀레의 가치는 누구보다 빈센트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에게 밀레는 항상 믿음의 인간이었다. 빈센트는 밀레를 엄청난 예술가로 평가했으며 그를 본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빈센트는 농부들의 종합을 제시했던 밀레를 능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밀레는 물리쳐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고 작품의 복음을 담은 고귀한 예술가였다. 빈센트는 아버지 밀레를 누구보다 높이 인정했으며 화가로서의 평가에는 시기심의 흔적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밀레를 사랑했으며 그에 대해 아주 섬세한 감각으로 평가했다. 빈센트는 여러 편지에 화가들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는데 어떻게 하면 농부를 참되게 인식하느냐를 물었던 빈센트는 밀레의 전철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이는 밀레와 비슷한 노력을 했음에도 빈센트가 다른 안목을 지녔음을 증명한다. 물론 빈센트도 밀레처럼 자연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거기다가 개신교도 특유의 진지함으로 밀레의 이 노력에 강도를 더했다. 빈센트는 사랑하는 자세로 마음에 품은 경외감을 한 번도 잃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그가 다른 극단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밀레와는 정반대로 농촌 삶의 어두운 면을 그려낸 바탕이었다. 빈센트는 농촌 생활을 미화하지 않고 묘사하며 실제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의 길에서 엄청난 진전을 보았다. 빈센트가 어두운 색조로 그려낸 것은 농부들의 노동이었다. 그는 모든 삶의 바닥에 깔려있는 노고와 괴로움을 그렸다.
이때 그는 이런 삶을 증오하거나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돼지비계, 감자, 연기, 거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빈센트는 분명하게 밝혔다. 농부를 그린 그림에서 향수 냄새가 나면 안 된다. 빈센트의 예술에 믿음 깊은 사실주의가 들어있다는 말은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다. 그의 초기 그림들에서 이미 이 사실주의가 분명하게 감지된다. 빈센트의 첫 대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는 믿음 깊은 사실주의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감지된다.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녹초가 될 때까지 작업했다. 석유램프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는 방에서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커피와 감자를 먹고 있다. 네덜란드의 가난한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해결했다. 옛 네덜란드 화가들은 공간을 묘사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한결같이 보는 이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분위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빈센트에게서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 그림에는 가난이 깊게 가라앉아 있다. 이 가난은 침울한 얼굴을 한 이들의 힘겨운 노동,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빈센트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땅에 밀착된 노동자들이라는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 어둡고 단조로우며 탁하고 우중충한 색깔을 사용했다. 이 색조 자체가 흙 묻은 감자와 비슷하다. 당시 사람들은 이 더러운 색깔을 보고 언짢아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결국에는 이 기묘한 감자 색깔에서 독특하게 빛을 발하는 어떤 것, 마음을 영원한 빛으로 밝혀주는 어떤 것이 숨어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흙으로 그려진 이 그림으로 빈센트는 브라반트의 농부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 감자를 먹는 사람들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다. 그러나 빈센트의 그림은 밀레의 만종이 묘사하는 것보다 실제에 훨씬 더 가깝고 무상함 속에 들어있는 영속성을 더 강조한다. 식탁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은 진정한 현대적 표현 양식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는 무언의, 그러나 분명한 기도를 느낄 수 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빈센트는 쓸쓸한 공원과 낮 동안의 고통을 잊고 잠들 수 있었던 작고 조용한 침실도 그렸다. 그는 몸을 불사르는 열정으로 단기간에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는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면서 저 다른 무엇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가 원했던 것을 큰 소리로 떠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빈센트가 표현하고자 했던 저 다른 무엇을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울 정도까지 느껴야 한다. 빈센트의 그림 중에는 영혼의 신비를 깊은 외경심으로 표현해내어 순전히 세속적인 소재를 그렸지만 현대의 성화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도 있다. 이 그림들은 이제 너무나 많이 오용된 단어를 쓰자면 깊은 경건함으로 그려졌다. 그림의 거룩함을 결정짓는 것은 그림의 대상이 아니라 화가가 대상을 보는 마음가짐이다. 빈센트가 태양을 대하는 자세는 유별났다. 그는 관습적이고 통상적인 관념으로 가둘 수 없는 사람이다. 완전히 충전된 인간으로 자처했던 이 화가는 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거칠고 세찬 성격을 타고난 그는 아른대는 작은 햇빛 한 줄기를 포착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이상을 바랐으며
태양 자체를 원했다. 그는 구름에 가려지지 않은 온전한 태양을 보고 싶어 했다. 의학적 관점에서 빈센트가 정신착란에 빠졌다는 근거가 있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빈센트의 발병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정신병에 대한 당시 의학 수준을 고려할 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빈센트가 정신분열증 환자였는지 아니면 간질병을 앓았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으며 의학자들은 정신의학에 근거해 추측과 가정만 할 뿐이다. 빈센트의 발병을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 형이상학적 해석은 의학적 견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빈센트의 정신착란은 니체의 정신병과 다르다. 빈센트가 눈멀게 된 것은 그가 바라본 빛이 너무 강했던 탓이다. 니체가 빠진 정신적 암흑 상태는 허무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빈센트가 눈멀게 된 것은 그가 바라본 빛이 너무 강했던 탓이다. 그의 성스러운 고난이 드러나는 양상도 전혀 달랐다. 정신병 환자 대부분에게서 보이는 인격 파괴가 빈센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판단력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편지에서도 정신착란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빈센트의 기이한 광기는 그가 자신의 병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그에게는 상식 밖의 종교적인 관념들이 떠올랐고 그는 이에 대해 동생에게 썼다. 이렇게 힘들게 작업하니까 아주 좋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종교에 대한 끔찍스러운 나의 갈망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그럴 때면 나는 별을 그리려고 깊은 밤 한가운데 서곤 한다. 빅토르 위고는 하느님은 암흑 속에 등대시다라고 말했지. 우리는 지금 분명 암흑 속을 지나가고 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을 찾아내고 싶을 뿐이다. 그러면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불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암흑 속에서도 평화와 위로를 찾을 수 있다면 고독과 허무로 자신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계속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화가 닥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우리가 원한 바가 아닌데도 남에게 화를 입힐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놀랍도록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격리된 방에 갇혀 감시를 받고 있을 때도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한탄의 말 한마디 없이 고통을 견디는 일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유일한 과제다. 우리 현대의 예술가들은 망가진 십자가다. 그는 자신의 병에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병을 부인하지 않으며 병에 의해 정복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발작이 반복되었고 창작력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자 빈센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다른 모든 욕구는 충족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지만 창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들판에 나가 자기 가슴을 겨냥해 총을 쏘았다. 총알이 깊게 박혀 몸을 질질 끌며 겨우 방으로 들어갔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가시에 박사의 물음에 그는 모르겠다는 뜻으로 어깨를 한 번 으쓱 올렸다. 죽어가면서 파이프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었다. 허둥지둥 달려온 동생을 그는 고통에 가득 찬 몸짓으로 끌어안았다. 태호가 울자 그가 말했다. 울지 마라. 이게 모두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기에 그렇게 했다.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태호의 말에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무 소용없다. 고통은 평생 따라다닐 테니까.
그러고는 네덜란드어로 덧붙였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1890년 7월 29일 빈센트는 영원히 눈을 감았고 그가 견뎌야 했던 고난도 이제 끝났다.